편입에 앞서서 지금 한 번 지금 연기가 됐는데 이 연기된 사항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기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충분한 국채 유동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원래 외국인들의 비중이 IMF 전후해서 약 40% 이상으로 한때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보유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고채 보유 비중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다. 연말 지금 현재 손실을 떠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팔지 않으면 돼요.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WGBI 편입 이슈 자체가 뉴스화는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이슈이기도 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글쎄요, 여기는 근데 다들 그 독자층의 수준이 높아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였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WGBI라는 것은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일반인들 개인 투자자한테는요. 네. 뭐 속된 말로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행여나 나의 투자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WGBI는 잘 알고 계시지 않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엄청난 폭탄급 그러한 투자자들에게 파급력을 갖고 올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들도 생각해 보시면 편입만 되면 뭐 한 75조 원 정도의 신규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기재부에서도 실제로 뭐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시점이 좀 연기돼서 그 의미들도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연기가 된 것도요. 좀 잘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일단은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불확실, 현재 이제 대통령이 공석 상태 아닙니까? 예, 대행사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 뒤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찬찬히 이 WGBI가 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영향이 큰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 국채 WGBI 편입 시점이요. 작년 10월 9일에 결정이 됐고 그것이 바로 이제 내년 작년 올해 11월을 이제 편입 시기가 확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6개월,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된 상황입니다. 우선 WGBI라는 것은 뭐냐면 지수예요. 채권 지수입니다. 채권 지수인데 이것의 그 풀네임은 월드 거버먼트 본 인덱스라고 현재 세계 최대의 국채 지수예요.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운영 주체는 영국의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네. 증권거래소인 FTSE 러셀입니다. FTSE 러셀. 이게 FTSE가 이제 영국의 지수를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을 갖다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인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FTSE라고 이렇게 줄여서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WGBI는 WGB라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발행을 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와 인도 이렇게 신규 2개국까지 합해서 26개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 10월 9일 편입 결정을 하고 1년 뒤에 확실하게 이제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4월 9일로 연기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게 까다로웠어요. 이게 사실상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기도 했었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맞습니다.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이제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홍콩이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요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발행 잔액이 500억 달러가 이상이 돼야 된다는 예. 거죠. 이것은 충분히 지금 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A- 이것도 충족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여건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네. 예, 이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것을 많이 이제 개선한 상태죠. 그래서 이 접근성 개선 노력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소하실 테지만 이러한 노력을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정부 이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외환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을 늦춰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외국인들도 나중에 런던 시장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뉴욕 시장에서. 그리고 예탁기구 같은 경우에도 클리어 스트림, 유로 클리어 이런 국제 예탁 결제 계좌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 계좌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탁원 밑에다가 옴니버스를 두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은 국채를 그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예전에는 계좌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죠. 네. 그리고 보통 계좌도 예를 들면 현금 계좌도 만들고 이렇게 계좌를 여러 증권 계좌도 만들고 보통 계좌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결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일원화 시켜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라는 걸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 없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원하는 해외 결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WGBI 운용 현황을 우선 보면은요, 3대 채권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3대 채권 지수는요, 2010년도 이전에는 리만 지수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됐어요. 리만 브라더스는 채권 하우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만 브라더스 픽스드 인컴 인덱스가 지금의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지수가 됐습니다. 네. 이제 2008년도에 바클레이스가 인수한 리만 브라더스 지수를 다시 블룸버그가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 있고 뭐 현재 연기금들은 이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티은행이 운용하던 이러한 그 채권 지수가 있는데 이것을 2018년도에 이제 FTSE,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샀죠.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서 2018년부터 이것을 새로 명명하기를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다. 그래서 WGBI가 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시티은행 당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편입 노력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은 이제 JP 모건 지수가 있습니다. 편입국 현황은 이렇게 한 26개국이 있고요. 통화는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유로존이 유로를 쓰기 때문에. 이제 기대 효과, 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느냐, 여기에. 왜 이렇게 WGBI 하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추정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추정 자금이, 이것을 이제 그 3조 달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체들에서야. 네. 2.5에서 3조 달러.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편입 비중 2.05%를 곱하면 3조 달러를 했을 때는 한 62억 달러 이 네.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85, 6조가 나오고요. 1,400원 환율 기준으로. 2.5조 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적어서 한 75조 정도 네. 원화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한 동안에 1년 기간 동안에 75조 원이라는 원화로 75조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유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면 이 75조, 85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 자금이나 대체 자금이 다른 것들 함께 들어오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이거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줄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일본계 자금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WGBI를 운용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GPIF라고 이거는 일본 연금입니다. 일본판 국민연금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듯이 일본에는 GPIF라는 일본 연금이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부 자신의 연금을 위해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여기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제가 작년 2024년 3분기 말자 GPIF의 이제 공식 보고서를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자기 총자산의 24.58%인 64
조 N입니다. 이것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벤치마크도 아예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는데 FTSE, FTSE,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를 벤치마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고시해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약 13.3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이게 편입이 내년 11월까지 마감이 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편입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약 13.3조 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국고채를 일본 연기금 혼자서 이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연기금 중에서 GPIF 외에 다른 연기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보험사들도 있고 이것을 합하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75조나 85조 원 이 정도의 약 40%에서 50%의 자금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해외 연기금 중에서 해외 기금 중에서 일본에 또 아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자산운용사들도. 그래서 여기서 다 일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WGBI 지수 편입에 대한 의미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잡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불러올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큰 그림에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금의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쪽이 일본계 투자자 쪽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눈에 좀 띄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확인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마 그 일본계 연기금들은요 자기 예. 자신이 이것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네. 주로 이제 신탁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 관계기관에서도 일본의 그 신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산운용사들과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국채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계속 체크는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할지 이것을 아실 수 있는데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리에 보시듯이 국채금리는 두 가지 요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해당국이 기준금리,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신용등급. 그래서 신용등급을 보시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무디스, S&P, 피치 이 3대 글로벌 신평사 중에서 일본보다 다 우리가 사실은 높아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그 무디스나 S&P 같은 경우는 두 너치, 두 단계 우리가 더 높고요. 지금 그 피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한 단계 더 낮기 때문에 여기도 두 단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무디스와 S&P 같은 경우 우리가 AA 등급 정도 지금 보시면 되고요. 물론 무디스는 체계가 좀 달라서 AA2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금리 쪽으로 보신다면 한국 금리는 상당히 국제 금리가 낮은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지금 까만색 그 숫자로 제가 써놓은 게요. 한국보다 같거나 낮은 신용등급의 그러한 국채들을 말하고 있고요. 예. 오른쪽에 파란색 선은요. 우리보다 같거나 우리보다 사실상 높은 신용등급의 그런 국채들의 국채 수익률을 지금 제가 써놨는데 우리나라보다 등급이 훨씬 높은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채금리보다 조금씩 오히려 높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보더라도 한국의 국채금리 수준이 현재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프랑스랑 영국은 3에서 4%인데 검은색으로 표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비슷하거나 왜냐하면 등급별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S&P와 같은 경우에는 같아요 등급이. 예. 그렇지만 무디스 같은 경우 저희보다 한 단계 아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이런 나라들을 신용등급이 예, 신용등급별로 오른쪽은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더 나은 그런 나라들을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어요. 네.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국고채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잔액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고채 발행액 규모가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 단위인데요. 2013년 400조 원에서 현재 1000조가 넘었었죠. 예. 그런데 외국인들의 국고채 투자 비중은 이거보다 훨씬 빨리 늘었습니다. 보시면 2013년에는 58조였는데 현재는 지금 약 240조까지 늘었죠. 작년 말 기준. 이제 보유 잔액이 이 기간 동안에 4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채 발행액은 약 2배 늘었는데 보유 잔액은 4배 이상 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유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보유 비중이 높은지. 현재 지금 보시면 코스피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의 원래 그 외국인들의 비중이 그 IMF 전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약 40% 이상으로 한때 늘어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보유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뭐 잔액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시면 한 30% 초반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채권 보유, 국고채 보유 비중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시사점이다. 두 번째는 하나는 되게 긍정적인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건 뭐냐면 국채가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우리나라 국채 아까 보시면 그렇게 낮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채가 이제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그런 전환점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나라 접근성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이 인정을 받았지만 그런 노력이 조금 미흡했더라도 뭐 편입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외국인 연기금도 그렇지만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고채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전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2.8%까지 이렇게 외국인의 국고채 비율 굉장히 높죠 이제는. 그래서 국고채에서도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예전에는 이게 뭐 2000년대 초반에서는 한 5%밖에 안 됐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한테 그러면 주는 영향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이게 10월 9일 날, 작년 10월 9일 날 편입이 발표되고 바로 한국 정부도 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도 자료인데요. 금리 안정, 정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막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금리는 또 떨어지겠죠, 시장 금리는.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이 발행을 할 때 정부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도 발행할 때 뭐 유가증권의 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자금 조달 전체적으로 한국 기업들이나 정부의 조달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국채 투자 저변 확대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 신인도 제고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질 거니까 그래서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특히나 그 세부 설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금리 인하 효과가 단기물, 이건 채권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WGBI는 국고채, 채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에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에 걸쳐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발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6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고채를 많이 발행한 나라일수록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되게 투자를 많이 받고 좋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집니다. 재정 적자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니까. 미국의 부채도 그런 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많이 찍어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경우. 그래서 달러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예.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 일본도 정부 부채 비중이 엄청나요. 200%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일본에 쓴 거와 같이 외국인 수요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국채 수익률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올 겁니다. 특히나 단기채에 있어서는. 그런데 한 가지 또 왜 연기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문님 그 전에 그러면 외국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중이 빠르게 좀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면 당연히 외국계 자금 유입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를 통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우리나라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해외 지수나 네. 해외 어떤 모멘텀 변동에 의해서 국내 채권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동조화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요인에 많이 기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2년째 정부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 왜 그러냐면은 정부 채권을 갖다가 사실상 많이 발행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제가 써놨듯이 연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국채 유동성이 충분한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구심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누구도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왜 연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GPIF가 순투자가 13.3조 정도, 13조 원 이상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GPIF 한 기관만 그 정도인데 다른 기관들 합하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네. 이 기관들이 지금 이런 유동성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새로 발행을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편입에 앞서서 지금 한 번 연기가 됐는데 이 연기된 사항이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게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충분한 국채 유동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가뜩이나 편입 완료 시점은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입니다. 2026년 11월 그대로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는 게 더 맞죠. 빨라져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분기별로 이렇게 증가 속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이 국채 유동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담보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무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안 될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채권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네. 그래야지만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될 테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발행이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26년 하반기 이후에 국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결과적으로 윅비 편입은 양적 완화, QE 효과를 갖고 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정 수지 악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의 효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기 방어와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에는 악영향이라는 예.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지금 편입 요인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양적 완화를 갖고 오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현재 지금 개인 국채 투자자들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계속 놔두면 유동성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물타기를 해야지 외국인들한테 들어와서 국채를 살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발행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발행물도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은 초반에는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지만 네. 나중에는 발행 물량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뜰 수가 있다.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개인 투자자, 개인 국채들 많이 사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미국 국채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채권 발행 있는 그 스케줄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걸 꿰고 있으면서 10년물 금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파악할 정도인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역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면 뭐 발행 금리가 싸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우리나라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네. 예, 이런 로직을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예. 주식 투자자분들은 간단합니다. 연말 지금 현재 네. 뭐 손실을 떠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팔지 않으면 돼요. 예, 내년 초반까지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이 정도의 돈이 확실히 들어온다고 가정만 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주시장이 같이 안 뜰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양쪽을 제어하느냐가 정부 쪽에서 과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부채나 이런 것들에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여기서 약간 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좀 떨어져야 주식 시장의 화랑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를 자극하는데도 그 우려로 인한 주식 시장의 위축보다 그래도 외국계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기 때문에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럼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수십조가 뭐 들어오잖아요. 게다가 채권 쪽만 해도 내년 11월 말까지 최소 75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고,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합해서 뭐 대체자금, 주식자금 다 합한다면, 왜냐하면 채권 자금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오면 환율이 쭉 빠질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원화를 사서 국채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를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달러를 파는 세력이 계속 있으면 그것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환차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더 뭐 100조 이상의 그러한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네. 100조 이상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모이는데 성장이 일어나고 그럼요. 성장이 일어나는데 다시 돈이 또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스노우볼 효과, 눈덩이처럼 커진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밸류업 아닌 진짜 외국인 때문에 밸류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을 갖다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조그만한 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윅비가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예. 어떠한 지수 편입이 일어나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거는요. 이제 분기별로 이것이 연도별로 계속해서 편입 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때도 사고팔고가 일어나지만 가장 크게 돈이 들어올 때는요. 처음 편입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처음에 편입이 될 때는 크게 어떤 금융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예. 신규 자금에 대한 유입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선순환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잠깐 나온 포인트긴 합니다만 제가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게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편입 완료 시점은 같은 상황에서 편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6개월이 밀리다 보니까 1년 동안 발행해야 될 양을 6개월 안에 발행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금리가 튀거나 제어가 안 될 수도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정확히 그 표현이세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무리해서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그런 스케줄보다 굉장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 빡빡한 스케줄을 통해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금액을 갖다 공급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월부터 편입이 될 때는 수익률이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초반에 한 3월 달까지 1분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채권을 많이 사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수익률이 하락했다가 1, 4분기에는 오히려 편입이 시작되고 나면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걸 네.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시작이 되게 되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사실은 부담도 많이 가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물론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 정부가 재원이 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 그 신용의 역설이에요. 정부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엔 이걸 갚아야 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신용도 재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네. 신용 등급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같은 사안인데 약간의 다른 포인트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저 환율 얘기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연기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일단 기재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국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일다 보니까 환율 시장도 요동을 쳤고 원화도 약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영향을 안 줬을지언정 이에 따라서 환율 시장이 좀 요동치다 보니 워낙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되지는 않았을까에 대한 갸우뚱함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저희끼리 그냥 뇌피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전무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사실은 외환시장 환율도 이제 외국인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커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예. 원화를 사게 되죠.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원화를 살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럼 막아놨잖아요. 네.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통화의 한계점입니다. 해외로
원화를 들고 나갈 수도 없고 외국에서 원화를 사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고 막아놨어요. 완전히. 네. 이것이 원화의 특징인 거예요.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해외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원화를 갖고 가가지고 해외에서 그래 달러 안 주고 우리가 원화 줄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럼 원화가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또.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러나 외화를 갖고 와서 국내에 신고를 하고 이거를 갖다 바꿔요. 한국은행에 신고가 들어가죠 나중에.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꿔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국내 주식을 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런 과정들이 우리나라 국채라 아니면은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그렇죠. 하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져요. 근데 환율이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선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선전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네. 그런데 환율도 지금 떨어져서 원화가 강해지네. 이것을 사면은 주식 차익도 환도 먹고 그렇죠. 주식 상승분도 누릴 수 먹고. 있고 환차익도 예.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지금 하락하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멘텀이 커지는 거거든요. 반대는 또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반대 상황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커지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자금 수요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환율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변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달러가 워낙 강하잖아요. 네. 1,4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외환 환율을 갖다가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점이에요. 싸게 지금 매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환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점을 못 느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러한 채권의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수는 있다 네.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유동성에서. 왜냐하면 스케줄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나 어떤 정부가 들어서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확실성,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난 다음에는 일단 조금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편입 시점이 좀 연기는 됐으나 그래도 대규모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도 좀 강세를 기록하고 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주식시장까지도 좀 다시 한번 생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WGB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쫙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무님 숙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 새로 나왔는데 잠깐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개정판을 냈는데요. 이제 그 슈퍼달러 슈퍼리치라고 외환 서적입니다. 이게 그 입문 서적인데 이 관련해서 그 2년 반 전에 초판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금 개정해야 될 시점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뭐 새로 이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로 그 최신 그 숫자로 다 변경을 해가지고 보시기 좀 편하도록 이렇게 CG도 좀 바꾸고 해서 아마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